프로파일러 표창원님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행복입니다. 행복. 소개도 해주셨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범죄 문제하고 30년 넘게 씨름하고 살아온 사람인데요. 웬 뜬금없이 행복이냐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와 행복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 아이들이 지금 20대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아이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문제 역시 직결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저 자신, 지금 제 나이가 이제 아직 60이 안 됐습니다. 6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인생 전체를 이제 돌아볼 시기잖아요.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지금 인생 100년 이라는 주제를 걸고 경북일보에서 마련한 자리인데요. 100년을 꼭 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제가 남은 게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가장 큰 숙제더라고요. 그 문제. 다 이게 행복과 연결돼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대가 다 다르신데 제 자녀에 해당되는 좀 젊은 분들께서는 한번 저와 함께 그 고민 같이 나눠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저의 동년배나 혹은 선배 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앞으로 살아갈 날 또 살아온 날 반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요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연쇄살인범들 또는 아동학대범, 연쇄성폭행범,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자들을 무척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들에게 제가 그 사건 관련된 것만 말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날 때부터 괴물이었는지 태어났을 때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순진무구한 어린이였는데 언제 어느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어서 결국 그런 끔찍한 괴물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걸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실망의 대상이 된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괴물로 지목받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꼭 던집니다. 다양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던진 그 질문에 저로서는 매우 놀랍게도 그 무수하게 다른, 태어난 곳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저지른 범죄 수법도 달라요, 살아온 과정도 다른 그 무수하게 다양한 범죄자들이 거의 똑같은 답을 합니다. 놀랐습니다. 어떤 답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끔찍한 범죄 본인들도 후회하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지르지 않을 그 범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게 많잖아요. 재벌도 돼보고 싶고, 높이도 올라가 보고 싶고, 유명한 사람도 돼보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 범죄자들 남을 해치면서까지 끔찍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까지 무엇인가 얻고 바랬던 게 있었을 텐데 그들이 꿈꾸고 바랬던 건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봐야죠. 평범한 삶이 뭔가요? 역시 아주 유사한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래요. 교수님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아이들 손잡고 걸어가는 부모들, 가다가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보면 식당 안에서 도란도란 오손도손 같이 식사하는 가족들, 그게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범죄 따위
절대 하지 않을 거고 할 수 있는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죠. 이미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때 되게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이 살해한, 파괴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살던 모습이 바로 당신이 이야기한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좀 충격을 받죠.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기억하시죠? 서울 신림역 앞에서 칼 들고 마주오던 남자만 골라서 칼로 계속 찔러댔던 조선이라는 남자, 청년. 그가 그런 이유도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무자비한 난동을 부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한 이야기가 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왜 나만 불행합니까?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불행하죠?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냥 마주오던 남자들을 칼로 찌른 이유였다는 거예요. 행복이란 단어가, 행복에 대한 생각이 한 사람을 괴물 같은 살인범으로 만들었고, 행복할 수 있었던 그들이 이야기한 그 평범한 행복을 아주 어렵고 힘들게 갖고 가던 사람들이 무참하게 그 삶을, 행복을, 평범함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하고 행복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를 또 슬프게 하기도 하고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봤을 땐 분명히 모든 거 다 가진 사람들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의대 본과 4학년, 이제 의사가 될 그 학생이 자기랑 이제 헤어지자라고 했던 이유만으로 사귀던 여학생을,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건물 옥상에서 무참하게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 자기 삶도 완전히 거기서 끝이 나고, 그렇죠? 대한민국 최대 로펌 변호사였고 미국 변호사고, 자기 아버지도 다선 국회의원이었던 그 사람도 역시 자기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자기도 살인범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죠. 그 중심에는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의 부러움을 갖는, 성공에 이르는 사람조차도 어쩜 그렇게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삶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행복을 그렇게 던져버렸을까요?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모습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하고 하루를 보내는가? 내일은, 모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러한 고민을, 의문을 가지고 범죄자들을 30여 년간 만나면서 공부도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가? 제가 발견한 건 30여 년간의 경험과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발견한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그 평범한 행복을 잘 지키고 갖고 나가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누어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중심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 우리 모두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기계와 다르고 동물과 다른 것은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뇌에 있는 기능 때문이죠. 뭐 노력하거나 각자가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거나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장착된 뇌의 기능. 그 중에서도 우리 대뇌의 가장 중심에는 변연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하는 기능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들어보셨죠? 도파민. 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 이게 분비가 되면 우리가 행복한 거죠. 짜릿하다, 뭐 하늘 위를 나르는 것 같다,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기쁘다, 즐겁다, 이 모든 단어들, 표현들이 다 도파민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가슴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눈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뇌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느끼고 싶어서 도파민이 분비될 때의 그 짜릿한 행복감과 성취감과 쾌감과 기쁨을 느끼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생존밖에 없잖아요. 엄마 젖을 빨거나 우유를 먹어야 생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울어대고 배고프면,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이 생존의 위험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 더 크면 부모가 자신에게 해주는 반응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때 아유 우리 아기 예쁘네, 어쩜 이렇게 귀여워, 도리도리 곤지곤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 보고 막 천재네 막 이러면 아기는 그때 자기는 모르지만 대뇌의 변연계 선조체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처음 느꼈던 그 짜릿하고 기쁘고 즐겁고 헤헤헤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그 순간, 그걸 느끼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또 느끼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언제 내게 그런 쾌감이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것이 학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 또는 칭찬, 보상 이런 것들 자꾸 주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걸맞고 사회상규, 윤리도덕, 법을 준수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칭찬과 보상을 줍니다. 사람을 만드는 거죠. 사회화가 되는 거죠. 문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장해 오면서 그런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짜릿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맨날 이쁘다 귀엽다 해주던 부모님이 언제부턴가는 이제 지적하기 시작을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하지마. 나빠. 그러다 밖에 가서 야단 맞아. 다른 사람한테 욕먹어. 그렇죠? 걱정되니까 도파민이 분비되기는커녕 다음 분노가 야기되는 상황만 자꾸 생기죠. 이거 역시 우리 대뇌의 역할입니다. 우리 뇌의 전전두엽 아래에는 섬엽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또 활성화가 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분비가 되면 사람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편한 생리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생각의 어떤 여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됩니다. 콜티솔이라고 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원시 시대에 살 때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데 위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서운 육식동물이 덮치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다른 원시인이 돌도끼 들고 내 뒤통수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순간을 감지하라고 발달한 기능인 거죠. 나에게 경고하는 뭔가 위험하고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섬엽이 자극되고 콜티솔이 분비가 되고 몸이 불편한 거죠. 뭐지? 나를 살리는 기능. 지금은 원시시대가 아니지만 그 기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나에게만 부당하게 누군가가 그런 조치를 취한다거나 뭐가 일이 잘 안 풀렸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이러면 섬엽이 활성화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자동적으로 쉽게 나오는 반응은
폭력이죠. 내가 견디기 힘드니까 뭐라도 해야 될 텐데 그때 소리를 지르는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뭘 차버리거나 때려 부수거나 이러면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도 하고 표출이 되거든요. 분노가. 어른이 되어서까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폭언이나 파괴 행동을 하는 분들은 어쩌면 다른 건 많이 배우셨어도 이러한 분노 조절 능력을 배울 기회가 없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심한 경우에는 분노 때문에 범죄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 김앤장 변호사가 분노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고요. 서울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분노 때문에 여자친구를 살해했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도 곧 검거되고 자기 인생도 망가질 것을 알면서도 제어하지 못했던 겁니다. 반대로 쾌감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이미 쾌감이란 걸 한번 맛봤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맛봐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삶이 너무 지루하죠. 너무 재미없죠. 너무 심심하죠.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 와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대다수의 그 평생을 통해서 이런 이론을 한 번씩 들으셨건 안 들으셨건 간에 자기 삶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느끼셔서 노력을 하신 분들은 쾌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것도 능력입니다. 우리 운동을 잘하려면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육도 키워야 되고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문제 잘 풀고 쾌감도 똑같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만 형성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하다,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우리에게 그런 말들 있잖아요. 낙엽만 굴러도 까르르 까르르 웃는다. 이런 분들은요 쾌감 능력 최상치인 거예요. 오늘 날이 맑아, 너무 기분 좋아요. 쾌감 능력 최상치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일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로 나의 변연계 선조체가 활성화가 되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아 행복해. 이 행복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최고죠. 문제는 그러한 일상으로부터 얻는 쾌감을 계속해서 오랜 동안 유지해서 살아가실 수 있느냐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절한 돈도 필요하고 가족관계, 주변과의 사회관계, 그 일상으로부터 쾌감을 얻는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자들, 쾌감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자꾸 밖에서 바랍니다. 누가 날 좀 행복하게 해줘. 조선이 한 얘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왜 나한텐 자꾸 기쁨을 안 주는 거야? 지켜보니까 다들 깔깔 까르르 그러고 즐거워하고 돌아다니던데 왜 니들만 그렇게 행복한 건데? 세상에, 사회에, 국가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도파민 분비를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나에게 줘 라고 요구하면서 어른이 된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세상은 나에게만 이렇게 야멸차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불공정하지? 그렇게 느껴봤던 적이 수십만 번 이상입니다. 돌이켜보면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자꾸 요구합니다. 왜 나에게만 로또 당첨이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떨어지는 거야? 왜 내 부모만 가난하지? 제가 만난 범죄자들 다수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바꾸어서 제가 그들을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만났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공부해라 돈 벌어라 이게 아니라 너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삶이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헛된 거 바라보지 말고 남들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감사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쉽진 않지만요. 어쨌든 세상이 그렇고 인간이 그렇더라.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세상은 그냥 가만히 내가 내 쾌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분노 조절을 잘하는 분노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고만 해서 행복하더라고 놔두질 않죠. 남들에게 맞춰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만 먹고 살고 자고 그렇죠? 입고 기본적인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죠. 현대사회 적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본질인 쾌감 능력 향상과 분노 조절 능력 발달의 중요성을 잊어먹게 되기가 쉽상이죠. 그것이 김앤장 변호사의 아내 살인, 의대생의 여자친구 살인과 같은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는가. 그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만 좀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요. 앞서 우리 경북일보 실장님과 그런 얘기를 강의 전에 나눴는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제 딸이 있습니다. 딸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딸이 아빠 나 애기 안 날 거예요. 오래전에 선언을 했어요. 지금 27살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야. 내가 나와 네 엄마가 너희들을 태어났을 때 아이가 둘이거든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고 너희 둘 키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넌 왜 그 행복을 안 가지려고 하니? 그 딸아이는 그거 다 알고 고맙고 그런데 우리는 좀 세상이 다른 것 같아요. 이래요. 어떻게 다른데 지금 또래 본인만이 아니라 또래 20대 여성들이 막 이야기 나눌 때 가까운 친구도 그렇고 이러한 세상에 아기를 낳는 건 그 아기에게 죄를 짓는다는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죠? 우리 동년배나 좀 더 그 선배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 더 끔찍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죠. 도시락을 싸서 가서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이 하루 종일 가서 농사를 지으셔야 하기 때문에 도시락 같은 거 싸줄 여력이 없는 아이들이 수태였어요. 반에서 반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어떤 아이는 도시락 싸오고 어떤 아이는 안 싸오고 그걸 보다 못해서 야 우리 맛있게 비빔밥 먹을까? 누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구분이 안 되게 하려고 커다란 그 양동이라고 하나요? 이 고무로 된 거 이걸 가져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다 자기가 가져온 밥하고 반찬 다 넣고 고추장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막 비비신 거예요. 그럼 양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할 수는 없죠. 어쩌다 한 번씩만 해줄 정도로. 그리고 밖에 나와서 공 차다가 수돗물로 배 채우고 뭐 이랬던 우리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사는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은 지금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더 풍요하고 전 세계 10위권에 도달한 선진국 대한민국인데 K-팝은 세계 1위잖아요. 축구도 뭐 손흥민 선수 세계 최고고 그런 대한민국인데도 이 세상에 지금 아기를 낳는 건 아기에게 죄를 짓는다는 느낌이란 거예요. 뭐죠? 더 잘 사는데? 모든 것들이 더 나아졌는데? 과학기술, 문명, 의료 다 나아졌잖아요. 그 중심에는 행복이 있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인 거죠. 모든 것들을 비교당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 조금 더 가지지 않으면 뭔가 어렵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취직하기도 어렵고 한 뒤에도 직장에 매달려야 하는데 어느 틈에 아이를 낳고 낳은 아기는 어떻게 또 키우는 과정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한번 이걸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도대체 우리보다 훨씬 부자한 나라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가장 선진국, 국방, 뭐 과학기술, 우주선을 보내는 모든 것, 뭐 모든 걸 포함해 국방까지 최고의 선진국이며 부자 나라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가장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 미국에서 통계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범죄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가장 많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인구 대비. 툭 하면 총으로 빵빵빵. 이혼율도 거의 가장 높은 정도에 도달하고요. 그래서 로버트 모튼이라는 사회학자가 이게 뭐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어 라고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왜 미국 사회에, 가장 부자고 가장 물질이 풍부한 미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가 찾아낸 답입니다. 저는 이 이론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봤더니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의 사는 모습이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는 목표예요, 목표.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인 거죠. 여기에 이 표에서 보시는 더하기, 플러스 표시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목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걸 목표로 가지라고 합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목표를 가져, 성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성공의 의미가 뭐냔 말이죠. 돈, 그쵸? 돈을 벌어야 사람 대접받아. 아니면 권력, 아니면 명예, 뭐 이건 이제 인기하고도 연관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가지면 다른 것도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래, 나도 돈 많이 벌고 권력 잡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널리 알려질 거야 라는 목표를 받아들이는 사람 플러스예요. 두 번째 수단이죠. 그럼 어떻게 돈 벌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권장하고 허용하는 수단이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고 권하고 하는 건 일단은 공부죠. 특별한 김연아 선수 같은 피겨스케이팅의 천재, 뭐 손흥민 선수 같은 뭐 축구의 천재, BTS 블랙핑크 같은 타고날 때부터 뭔가 재능을 가진 사람, 일부의 스포츠나 예능 등의 예외를 좀 제외한다면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이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공부 성적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그리고 결국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전문직이 되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뭐 이런 경로죠. 그래,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성공할 거야. 그럼 수단에 더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펴봤더니 현대 사회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사회에서 모든 인간들은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적응을 하게 되더라.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첫 번째 유형이 더하기와 더하기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 동조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들 엘리트, 엄친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뭐 착하고 부모한테도 잘하고 이런, 그쵸? 뭐든지 잘하는 대개의 경우. 그런데 앞서 제가 사례로 들어드린 것처럼 엄친아의 대명사고 동조형의 대명사이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살인자가 됩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성매매, 음주운전, 다양한 문제로 사회에도 피해를 끼치고 특정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가해 행위를 하고 자기의 삶도 망가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죠. 동조형이라도 그렇게 해서 사회에 우수한 모범생들이라도 잘 살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되면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라도 해줄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뭐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현상을 동조형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엘리트의 비극, 엄친아의 비극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동조형으로 살아가려면 각 발달 단계에서 본인이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를 억눌러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시기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만화책도 읽고, 그렇죠. 이런 욕구들이 막 솟구치는 나이잖아요. 호기심도 생기고. 그런데 그걸 그대로 충족시키는 아이들은 동조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억눌러야 돼요. 꾹꾹 참아야 됩니다. 제가 접했던 사건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은요, 서울에 있는 모 여고에서 전교 1등이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언제나 1등. 전국 단위에서 성적을 따져봐도 거의 최상위권. 어쩌다가 뭐 몸이 아프거나 이래서 살짝 떨어져도 전교 2등. 전국 최단위 전체에서도 가장 서울대 최상위권 대학에 살짝 그 다음 학과로 전망되는 뭐 요 정도였죠. 그러다가 이과를 선택해서 갔는데 아시겠죠?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는 서울 S 대학의 의대였습니다. 고3이 끝나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같은 수시가 없었을 때니까 입시가 끝나고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바라던, 꿈에도 바라던,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다 억누르고 오직 공부만 해왔고, 그건 부모의 강요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도 받아들였어요. 자기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본인도 가졌으니까. 그리고 꿈에 그리던 모든 욕구를 다 총지하고 억누르고 받아든 합격 통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부모님, 서울대 의대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딸아, 이제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너 고생 많았어 그동안. 축하해. 자랑스러워. 그때 딸이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부모님 이제 만족하시죠? 그럼. 그러면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이제 뭐든지 다 해라. 연애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못 해봤던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 대학생활 낭만도 느끼고.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던 그 딸이 부모님께 꾸벅 인사를 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뒤돌아서 아파트 고층이었거든요. 그냥 뛰어내렸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데 어쩜 그렇게 저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부모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범죄 사건은 아니지만 좀 살펴달라 그래서 부모님도 만나 뵙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담임 선생님도 만나 뵙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쭉 이제 배경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부모님이 한 번도 강요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주변 어렸을 때 친구 이웃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 다 아이들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억제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기쁘고 그게 즐겁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아이는 나중에 뭐 위인도 되고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억눌렸던 욕구들, 좌절된 욕구들이 엄습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 사건 이후에 몇 년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접했던
너무나 슬픈 기사는 뭐였냐면, 충격적인 기사는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요, 어느 학교의 한 반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유엔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슬플까요?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왜 초청을 받았느냐? 이 친구들이 반에서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과제를 했는데 그 과제가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사들 방에서 공유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했고, 근데 짠하고 너무 이게 혼자서 그걸 담고 있을 수 없어. 그게 이제 알려진 거죠. 유엔까지. 뭐였냐면, 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아주 단순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누구누구야, 넌 행복하니? 아니. 왜 행복하지 않은데? 그런 거죠. 이런 이제 몇 개도 되지 않아요. 그 질문을 계속 여러 친구들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행복하다고 한 친구가 없었던 거죠. 다들 불행하다고 답을 했고요. 불행한 이유, 가장 많이 나온 답, 예상하시겠지만 학업 때문에. 학업, 공부. 초등학생인데, 저학년. 공부하는 게 왜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라는 다음 질문의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와서 공부가 시작되는데 학교가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학원 끝나면 집에 와서 인강 듣고, 인강 듣고 나서 숙제하고, 그러고 나서 10시 좀 넘어서 자고. 그럼 보니까 아침에 뭐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 빼면 10시부터 10시까지가 온통 다 공부.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게임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유엔에 가져가서 이제 번역되고 통역을 거쳐서 유엔 아동권리보호위원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왜 기사가 화가 됐느냐? 그때 그 아이들의 발표를 듣던 유엔 아동인권위원 중에 한 명이 막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오열을 하게 된 거예요. 함께 참관했던 기자가 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시느냐고, 아이들 발표하는데.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기사가 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자기는 평생 아동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건 권리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 권리를 박탈당한 분쟁국, 내전국, 제3세계 국가들의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교육이 권리가 아니라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면서 감정을 주체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육이 어떻게 고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들려온 소문은, 기사는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 사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이 원인이 자살이다. 대한민국에. 동조형의 비극, 엘리트의 비극, 성공을 향해 아이들을 몰아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형 보시면 목표는 그대로 플러스죠. 근데 수단이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목표는 그대로, 나도 돈 많이 벌 거야, 권력 잡을 거야, 널리 알려주고 싶어. 그런데 수단은 허용되고 권장되는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해봐야 성적이 높이 올라가질 않고, 투자하고 장사하고 해봐야 그렇게 많은 돈이 모아지질 않고, 그런 거죠. 또는 노래로 댄스로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때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그대로 둔 채 수단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이들을 로버트 머트는 혁신적 적응형이라고 불렀어요. 혁신적 적응. 근데 저는 그게 좀 오해가 있을 수 같아서 반사회적 적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만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야 아마
기준이 있으실 건데요. 딱 간단하게 2명의 사례만 소개해드리면요. 여기서 가까운 부산 경남 일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평생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절도를 업으로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빈집 털이범이죠. 사람이 있는 집 들어가면 잡히거나 혹은 그 사람을 다치게 해야 되니까 그럼 형량이 늘어나거나 이래서 사람이 있는 집엔 안 들어가요. 빈집에 몰래 들어가서 돼지 저금통, 그 집에 있는 금품, 금반지 이런 거나 훔쳐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20대 후반에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자기가 그런 전과자 범죄자인 걸 몰라요. 너무 천사 같고 예쁘고 어린 여성이 자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절도 좀도둑 해가지고는 여성과 행복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얼마면 될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20평대 아파트 하나 정도 부산에서 그리고 큰 기술이나 노력, 자격 없이 어느 정도의 일정한 월 수입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한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요 정도가 이제 자기 같은 전과자, 학력이나 기술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을 따져봤더니 그럼 매월 자기가 노력도 하지 않고 기술도 없이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산이라는 도시의 특성. 조사를 하고 돌아다녀 보니까 부산은 야도 아닙니까? 물론 대구도 삼성 라이온즈가 있지만 야구에 열풍이 불고 야구 연습장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서 그냥 돈 내고 자기 돈 내고 빵멍이 후드리다 가고 또 와서 돈 내고 딱 봤을 때 아무런 노력도 필요해 보이지 않고 그것만 있기만 하면 돈이 계속 생긴단 말이죠.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20평대 아파트와 야구 연습장 하나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험 대비 현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그의 인생 목표는 10억 원이에요. 목표. 수단. 노동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좀 도둑질해서 안 되잖아요. 목표 또 방법을 바꿉니다. 우리가 MO라고 하죠. 그 전까지는 빈집을 털었었는데요. 이제는 사람이 있는 집만 골라요. 그 전까지는 허술한 집만 털었는데요. 이제는 CCTV가 달리거나 쇠창살이 있는 집만 털어요. 왜? 그렇게 해놓은 집은 뭔가 가져갈 게 있으니까, 귀중품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몰래 들어가서 CCTV 전선 자르고 사람이 있는 시간대를 골라서 들어가니 살인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자들은 처참하게 공격당했고요. 그의 이름이 정두영이라고 합니다. 물론 잡혀서 그 목표는 좌절되고 말았죠. 또 한 사례는요, 얼마 전에 발생했습니다. 최근 우리 젊은이들이 성공 혹은 여유 있는 삶, 행복한 삶으로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강남에 아파트 하나 정도는 있고 뭐 외제차 정도 하나 굴리고 1년에 뭐 몇 번, 2번 정도 이상은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 정도는 돼야 살만한 삶, 성공한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목표를 가졌던 어떤 사람이 중견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재정팀장까지 올라갑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였어요.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임플란트 업계 최고 선두주자이고 전 세계로 수출하고 인정받는 기술 중견 기업이에요. 코스닥도 상장했고요. 이제 곧 막 그 대외 투자를 받으면 대기업으로 커나갈 그 시점이었던 회사였습니다. 단 한 사람의 회사원, 직원, 이 모라는 41살의 이 재무팀장이 그 회사의 자산 전체를 횡령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사람 원리는 똑같았어요.
그 하셨던 자기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희생해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자격을 획득하고 취직하고 신뢰받고 회사를 위해 봉사한 그 대가는 적어도 그 정도 강남 아파트 정도는 하나 있고 외제차 정도 굴리고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도 다니고 아이들 유학도 좀 보내고 이런 삶 아니겠는가. 근데 그런 한 번도 게을러 본 적 없고 열심히 노력해 본 자기가 그런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연봉 받는 거,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성과금 받는 거 해봐야 강남 아파트 매년 상승률도 쫓아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방법을 바꾸기로 한 거죠. 자신의 위치는 회사의 모든 자금을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번 감사나 실제로 그 자금이 필요해지기 전까지는 살짝 옮겼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회사 자금을 살짝 빼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공을 거뒀죠. 자본금이 든든하니까 안정된 곳에 투자해서 수익 생기면 싹 빼서 원금은 회사에 갖다 놓고 수익금은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어요? 매번 그렇게 쉬울까요?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갑자기 불거지기 시작하고 주식시장 전체가 다운이 되고 난리가 난 상황, 손실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또 한 번의 결정을 내리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거 복구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메워놓을 수도 없고 이미 손실액이 수십억 원, 수백억 원까지 다다를 때가 되었었거든요. 이렇게 된 바에는 최대한 챙기고 몸으로 때우자. 그렇게 해서 그가 횡령한 액수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2천억 원이 된 겁니다. 2,200억 원까지 추산액이 늘어났죠. 그럼 그 빼낸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골드바, 금괴로 다 바꿨습니다. 모든 금괴 취급업소마다 가서 거기 있는 모든 금괴를 전부 전량 매입 그렇게 해서 구입한 게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금괴 양이었고요. 나머지는 손실액으로 날려버렸고 그 구매한 그 사들인 금괴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자기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 여동생 집, 처제 집, 지하에, 마당에, 그 다음에 벽장 안에 다 꽁꽁 숨겨놨어요. 그리고 계산을 했죠. 이제까지 발생한 회사에서의 횡령 범죄 많아봐야 10년, 15년 형이더라. 그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지. 갔다가 나오면 기다리고 있는 1,000억 원의 금괴. 그런데 그의 계산은 어긋났죠. 왜? 형량이 10년, 15년이 아니라 35년형. 그리고 금괴는 모두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다 압수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부친은 자식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왜 중간에 말리지 못했을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여동생, 처제, 아내 전부 징역 3년, 4년.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그걸 모르나요? 그 끝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자꾸 그러한 반사회적 선택 또는 혁신적 적응을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단군일의 최대 개인 횡령액이었는데요. 2,000억 원이 얼마 전에 깨져버렸죠. 부산에 있는 모 은행 직원에 의해서 그 액수가 깨져버렸습니다. 어쨌건 우리 사회가 물론 겉으로 보면 범죄 발생률 안정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안전한 나라에 해당돼요. 주로 강력 범죄를 이야기할 때.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사기 범죄, 믿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는, 돈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범죄나 그런 시도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세 번째 유형, 의례형.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목표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건 뭐죠? 그렇게 큰 돈 벌 생각 자체 안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권력, 인기 이런 건 나랑 상관이 없어. 0.1%의 천재들이나 아니면 인구의 1%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들 혹은 은수저들 이야기지 나처럼 평범한 가정,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도달할 수 없는 아예 애전하게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수단은 플러스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력 열심히 하죠. 주어진 일 아무리 앞서 말씀드린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 팀장과 달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많지 않더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죠. 사회 구석구석에서 자영업, 노동, 회사원, 공무원 어떤 직역이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곳에서 큰 욕심 없이 주어진 일 성실하고 살아가는 분들이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의례형에 해당되는 대다수 시민들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가, 사회가 이분들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심에는 행복이 있는 거죠. 행복감을 느껴야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 오다 가다 만나는 갑질, 직장 상사든 고객이든 누구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 끌어오른 분노, 이거 조절해내고 크지 않은 작은 주변의 일들로 행복감, 쾌감 느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신 수없이 많은 훌륭한 분들이 바로 이 의례형에 해당되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앞서 제가 범죄자들 사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냥 그분들은 그냥 놔두면 알아서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야? 특별하게 그분들 위해서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라는. 지금 대구시에서도 와 계시고 중구청에서 의원님들 계시고 저도 국회의원을 하긴 했었지만 언론 종사자도 계시고요. 제가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나? 대한민국이 잘 가고 있나라고 막 고민을 느꼈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지 지금 대한민국 정부, 국회 할 것 없이 모두 지금 난리잖아요. 외국의 학자들마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합계 출산율 0.74 인구 한 명당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멸,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나요? 하잖아요. 우리 계속 저출산 예산 편성하죠. 자녀 나올 때마다 주는 그런 장려금 계속 늘려나가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의례형,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살아가게 될 그 모습인 의례형의 대한민국 보통 시민들이 사는 재미가 있는 나라에 아기를 낳죠. 부모님들이 즐기는 모습을 봐야만 본인의 미래에도 저럴 것이라는 희망하에 삶의 희망을 가지죠.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재밌고 즐거웠던 기억이 많아야 나의 아기에게도 그 즐거움과 재미를 주고 싶어서 아기를 낳죠. 부모님을 보니까 너무 이제 노년에 힘드신데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데 뭔가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족이 모두 다 책임져야 돼요. 중년들, 우리 세대들 무수하게 많은 친구들 제가 알고 연락해보고 돈도 많고 높이 올라간 친구들 많지만 그중에 행복하다 이런 친구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왜 그렇게 그 자기 자리에서 어려움이 많고 스트레스 불만도 많고 억울함도 많은지. 청년들은 더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 어른들이 툭하면 잔소리에 툭하면 꼰대질에 그 자리도 위에서 안 비켜주고 계속 눌러 앉아있고 청년들끼리는 경쟁해야 되고요. 근데 또 밑에서 금방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자리 비켜라고 그러고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그 환경을 바꿔줘야지 돈 준다고 아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행복이란 화두를 말씀 나누자고 한 것도 그겁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지금 당장 돈을 좀 더 벌고 하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린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 줄 것인가? 크게 보면 그렇지만요. 직접 가까이서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가족들이 한 승용차에 타고요. 고향에 방문한다든지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엄청난 덤프트럭, 트레일러,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우리 차를 쾅.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극이 왜 생길까요? 그 참극이 언젠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참극이죠. 대한민국 교통사고 발생률, 사망률 터키랑 전 세계 1위를 앞다툼 해오고 있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 뭐 도로 사정 개선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역시 행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트럭 기사 하루 종일 10시간, 15시간씩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그래도 그걸로 우리 아이들 먹고 공부하고 가족끼리,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해나가죠. 근데 그러한 가정의 삶이 늘 언제나 100% 행복하기만 할까요? 외부에서 어느 누구도 그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주는데 가족들끼리만 어쨌든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다가 부부 싸움이라도 발생한다든지 자녀가 어디서 뭐 문제라도 일으킨다든지 이런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주변 친구가 술 한잔 하자 이런 거죠. 아, 내일 운행해야 되는데, 아니 벌써 10년 넘게 무사고 안전운행한 베테랑이 그 내일 운행이 있다고 그래 잠깐 뭐 한잔하고 가는데 뭐 그럴까? 안 그래도 지금 막 기분도 안 좋은데. 이래서 앉아서 술 나누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상당히 오랜 시간 많은 술을 마시게 되고, 그 다음날 뭐 숙취운전이든 아니든 간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긴 직선 도로에서 깜빡 졸게 되고 그러다 쾅.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발생한 사고만 보자면 졸음운전, 졸음운전 주의합시다, 팻말 붙이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우리의 삶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 일을, 업무를 아침에 딱 운전대 잡고 자신이 마실 때까지 그 소중한 직업적 의무를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문화인가? 운전만 그런가요? 식당에서 이제 여름철 이런저런 식중독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꼭 위생관리 손 씻고 우리 손님 한 분 한 분이라도 혹시 배탈 나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 가시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의뢰형이 계시는 식당. 아, 이거면 내가 하루 종일 이 고생해서 버는 게 얼마라고, 이까짓 거. 손님들 가끔 진상 손님들 들어와서 헛소리는 해대고 무시하고 내가 뭐 귀찮게 갈 때마다 손 씻어? 저도 직접 화장실에 오셨다가 손 안 씻고 들어가시는 식당 직원들 본 적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식중독 발생,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특징 때문에 그러한 한 번의 문제가 사망으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큰 욕심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해서 강남에 집 사고 떵떵거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이래야만 삶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해나가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느끼며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 그 흉악범죄자들이 꿈꿨던 그 평범한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지,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셔야죠. 느낄 수 있게, 공감할 수 있게. 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사회 행복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는 성실성, 수단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꿈도 없고 동기도 없고 욕심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월호에 이준석 선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큰 비극이. 우리 대구도 지하철 방화 참사 2003년 그 끔찍한 상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터지고 나면 그 김대한이라는 한 명의 도피형 방화범, 그의 개인적인 잘못만으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우리에겐 상처가 크죠. 그리고 그 지하철 열차 객차에 문을 잠그고 열차 뽑고 도망가 버린 그 기관사 한 명의 직업윤리를 탓하기에는 너무 상처가 크죠. 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꼭 그 사람 개인만의 문제일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이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제가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참 너무 복잡하고 오묘하고 힘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늘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가끔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댓글로 맨날 범죄 발생한 뒤에 그 범죄자가 이러니 저러니 왜 미리 그걸 못 잡았어, 이런 댓글들 많이 남기세요. 가장 가슴이 아프고 슬프죠. 저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산의 정유정, 그 앳된 조그만 여성 청년이 그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리라고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고요. 유영철, 강호순, 우리 대구 지금 중구 동성로에서도 정말 꽃 같은 중학생, 여학생 2명이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죠. 인간의 속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그 비극들 다 막을 수 있을 텐데, 저 달나라에 지금 중국에서도 달나라에 보내서 이제 흙을 가져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도 달나라의 뒷면에 들어갔다고 하고, 미국은 뭐 화성까지 가서 지금 화성의 뭐 온도를 재고 이런 상황인데 엄청난 최첨단 과학기술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뇌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그 칩을 통해서 컴퓨터 조종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 들어섰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 엄청난 첨단 과학의 시대, 이제 자율주행 차량, 차도 이제 운전면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 딸이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27살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 곧 있으면 자율주행 차량 들어올 건데 뭐하러 힘들게 어렵게 운전면허 따냐고. 근데 정작 우리 서로의 마음을 몰라요. 전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강호순 연쇄살인범 사는 동네에 제가 가서 이웃들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DNA 증거 경찰에 찾아냈고요. 동선 확보했고요. 일부 사건은 강호순이 자백도 했어요. 언론에, 뉴스에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도 그 동네 어르신들, 그 수원에 그 강호순이 축사 운영하고 있던 동네에 있어요. 어르신들 가서 제가 여쭤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호순이 같은 청년이 그런 일을 저지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요즘 젊은이가 어디 노인들 짐 들고 가는데 자기 가던 길 멈추고 들어주고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냐고. 호순이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던 길을 거꾸로 돌아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르신, 왜 무거운 짐을 들고 가세요, 이러면서 무거운 짐 들고 같이 자기가 가는 방향도 아닌데 가서 모셔다 드리고 가고,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 강호순 같은 범죄자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었다면 막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의도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청년, 좋은 청년으로 얼마든지 인식될 수 있는 거예요. 유영철도 원룸에서 여성들 끌어들여서 그 화장실에서 막 죽이고 시신 훼손하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엄청난 일이 자기 옆에서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마주치는 그 유영철이 그런 끔찍한 연쇄살인범이라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알았다면 가만뒀겠습니까? 그 인간의 뇌라는 게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단 하나, 겉으로 측정 가능한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과학기술로 알아낼 수 없는 그 인간의 신비로운 영역, 그게 바로 이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냈습니다. 분명히 측정은 못하지만 알고는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20년 전, 30년 전 혹은 청년분들께서는 태어나서 2살 때, 3살 때 6월 4일 날 오후 3시 10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그쵸? 한번 심층 연구를 해봐야 할 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걸 기억할까요? 전 1966년생인데요. 제가 살아온 57년, 8년 가까이 돼가는 그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었고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매를 맞아봤고 야단 들어봤고 비난, 오해, 갈등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겠죠. 혹은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도 연상작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저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갑자기 떠오르는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의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양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 의식의 수면 아래 기억할 수도 없고 떠올릴 수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 40년 전, 혹은 50년 전, 혹은 20년 전 내가 2살 때, 3살 때 우리 할매가 나 이렇게 끌어안고 아이고 덥제 이러면서 이렇게 부채에 붙여주시고 콧노래 흥얼거리시면서 달래주시던 그러한 느낌과 분위기 아기가 기억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죠. 하지만 그때 그 느낌은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밤에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 어디 나가시고 혼자 있어가지고 엉엉 울고 오줌 싸고 벌벌 떨고 일렁일렁이는 나무 그림자가 귀신 같기도 하고 그 공포와 두려움의 기억들은요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없어질까요? 무의식에 들어가죠. 그렇게 쌓인 무의식의 덩어리가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정면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같은 걸 보고도 즐겁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상당 부분은 그것이 무의식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난 원래 그래, 타고 태어나면서 그래, 내 유전인자 DNA에 그런 게 있나 봐. DNA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에 무의식을 잊지 말자.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 그게 그 사람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남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신호를 주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래서 결국 뭐냐? 제가 발견한 게 저 태평양 한가운데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 같은 섬인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환경학자들이 거기에 전 세계의 바다 쓰레기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해류의 영향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은 그 섬이 쓰레기에 뒤덮일 정도 됐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이유는 뭐냐면요, 그 쓰레기 중에 한글이 적힌 비닐봉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라면, 무슨 콜라 이런 거 제가 버린 것일 수도 있잖아요. 손짓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조선, 또는 분당 서현역 사건, 혹은 정두영, 정남규, 유영철, 강호순 이러한
극심한 범죄자들에게서 저는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을 봅니다. 그들에게 온 쓰레기는 말과 행동과 눈빛과 그들의 무의식에 작용한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영향이었겠죠. 삼양라면 껍데기를 무의식적으로 버린 사람은 그것이 그 아름다운 섬을 쓰레기로 덮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악플을 남기고 던지는 사람들, 그게 그냥 심심풀이로 스트레스 해소로 남기는 그 악플이 쓰레기 서문을 만들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행복이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특별하거나 뭔가 비결이 있거나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는 삶을 한 번씩 되돌아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하게 남들의 무의식에 어두운 그림자가 남을 만한 그런 언행들은 좀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좀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분위기, 좋은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 삶의 50대 이후의 목표는 내 삶의 대차대조표에서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흑자 경영을 하겠다라는 걸 제 인생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게 저에게와 또 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보다는 행복을 더 드린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